캐나다에 이민을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과 캐나다를 비교할 때 한국은 편리하다, 빠르다, 이게 좋고 또 저게 좋다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비교를 하고 캐나다에서의 나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나 또는 떠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한국과 캐나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도 가고 또 수긍도 하게 되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캐나다가 나의 조국은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민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뭐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이리 쟀다가 저리 쟀다가 하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각박한 이민 생활에 누구하고 솔직하게 닦아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이미 여기민을 떠나신 분들은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행복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민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게 옆 동네에서 앞 동네 또는 뒷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캐나다에서 여기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캐나다에 대해서 불만이 마구마구 쌓여가고 있는 분들께 오늘은 많은 단점을 가진 캐나다지만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는 캐나다는 처절한 경쟁이 없는 사회란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늘 경쟁해야 하고 빠른 만큼 거기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새 나의 기준이 아닌 사회의 기준에 내 삶이 낑겨서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너무 강요된 그런 사회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면서 삶에 대한 후회랄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로 변하고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되죠. 문득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라는 인간이 정말 처세술도 능하고 눈치도 빠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누군가는 앞서가고 또 누군가는 뒤처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주위를 무지하게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타고난 성격상 타인들과의 무한 경쟁을 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란 것도 그때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학교도 다녀보고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온 사람들 대부분은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쓸데없는 경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쟁과 비교를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처절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란 것이죠. 그 숫자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고요. 캐나다는 살아나가는 데 있어 특정 직업을 놓고 누구와 비교를 하지도 않거니와 사실상 연봉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 직업에 대한 경쟁이나 비교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 대상이 되는 직업이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나의 일지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직업군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지만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큰 역량을 발휘한다면 자동차 정비 기술이면 어떻고 미용 기술이면 어떻고 또 택배 기사면 어떻겠어요. 특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팁을 받는 직종에서 일을 하시면 부자 금방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가끔 직업의 귀천을 운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떳떳하다고 느끼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나요? 결국 나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캐나다인데 말이죠. 실제로 한국에서 인문대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오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민을 오시면 이민에 더 성공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 없이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도전을 할 마음이 있다면 캐나다가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캐나다의 허상에서 벗어나자는 것인데요. 2024년 2월 기준 IMF는 세계 경제대국 탑 10을 발표했는데 캐나다는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3위에 올라 있고요. 전체 경제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도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캐나다가 경제 대국이면 어떻고 한국이 세계 경제 13위면 뭘 하겠습니까? 국뽕에 빠져서 기분이 좋다고 현실이 우리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국민소득은 그렇다 치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과연 이게 얼마나 되고 또 우리가 느끼는 실제 가처분 소득, 즉 뗄 거 다 떼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게 우리들한테 더 와닿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일단 각국의 1인당 GDP 즉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로 비교를 해보죠. 캐나다는 1인당 GDP가 미화로 약 5만 5천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세계 19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맥도날드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일을 하려고 이민을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민을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거나 직장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캐나다에 들어왔을 때 어느 직종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민 오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덜 힘들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캐나다에서 굳이 이민까지 받아주면서 취업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투자 이민의 경우도 한국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캐나다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는 간호사, 운송 부문에서 트럭 드라이버, 용접工, 엔지니어, 수의사, 약사, 회계사 등등이 있는데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고 이민을 온다면 이민 와서 특별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려하셔야 할 것은 현재 수입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이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즉 미래지향적인 직업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아무튼 직업만 안정이 된다면 이민의 반은 성공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민을 단순히 한국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실함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이 쉽겠어요.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세 번째는 캐나다가 사회적 소외계층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 느낀 게 있다면 길에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종종 보게 되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캐나다 사람들의 무관심인데요. 여기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란 것을 물론 이해들 하시겠죠. 그만큼 캐나다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의 공동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캐나다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약 24.9%가 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14.8%를 지출하고 있고 전체 회원국들 중에서 34위로 아주 낮은 순위에 자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사회적 소외 계층들은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결국 국가의 공공 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아이, 노인 그리고 여성 등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빠른 만큼 거기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많이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사실 느린 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종의 죄를 지은 기분을 가지고 편견과 싸우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연금, 각종 세금 감면의 혜택,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그 가족에게 주는 보조금 등 여러 가지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애인 교육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주별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반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만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 대신 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혜택 말고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 시 저상버스는 기본이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캐나다만큼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거리를 설계한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캐나다의 최저임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역이민을 고려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캐나다의 큰 도시에서 살기 힘들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서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렌트비를 제외한 생활비만 놓고 보면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서울과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세계 370 도시 중에서 한국의 서울도 전체 72위에 위치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물가가 비싸요. 토론토 같은 경우 캐나다의 대도시들 중에서 그나마 물가가 낮은 편이고 뉴욕과 비교를 해도 29%가 낮고 렌트비의 경우는 거의 50%가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훨씬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이한 점은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서울보다 식료품 가격이 오히려 21.7%가 더 싸다는 겁니다. 특히 육류가 한국이 2배 이상 더 비싸네요. 아무튼 토론토와 서울의 생활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토론토의 경우 소득에 비해서 생활비가 비싼 것은 둘째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렌트비가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토론토에 오래 살고 있는 저도 새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생활비는 서울이나 토론토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렌트비를 줄이는 게 큰 문제겠죠. 이민 초기인데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신 분들이나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렌트비를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에서 자녀 없는 부부라면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넉넉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토론토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불 55센트인데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34,424달러가 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약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돈으로 1인 기준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삶이란 것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 5일 이상 40시간 넘게 일을 하시거나 부부가 함께 일을 하거나 또는 렌트비가 싼 도시에서 직장을 얻는다면 당연히 소득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니펙 같은 경우 토론토와 비교해서 평균 렌트비가 절반 정도로 낮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직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토론토에 꼭 계셔야 한다고 한다면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서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민을 좀 빡시게 시작을 하시는 분이나 부부들이라면 한 2, 3년간 이렇게 고생해서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캐네디언 드림이 있냐고 하시면서 이상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 자그마한 캐네디언 드림도 가능합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투자 이민이나 강남에서 비싼 아파트를 팔고 이민을 오는 건 아닐 거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캐나다는 모자이크의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민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는 이미 1971년에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선언하고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문화, 인종, 종교, 취향 등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캐나다에서는 이민자 급증으로 주거비용, 의료 및 교육 등 서비스 비용의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이민자 수와 유학생 수를 줄이며 주택 부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여론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규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계속해서 이민자가 캐나다에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민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캐나다의 고령화로 인해 은퇴하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이 절실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요즘 유입된 이민자들 중 약 3분의 2, 64.2%가 25살에서 54살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현재 4명당 1명이 이민자 출신인데, 이게 지난 150년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앞으로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민자들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느껴오던 차별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세계 최고의 대학교 졸업률을 가진 한국에서 많이들 이민을 와서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인데요. 사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과 낮은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중대한 수술을 제외한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전부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캐나다의 의료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높은 수치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평균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6,319달러로 OECD 회원국들 평균보다 약 1,500달러가 높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의사들의 수가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회원국들 평균인 3.7명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의사 수가 모자라다 보니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고 전문의를 만나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 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던 이유로 의료 종사자들의 이직도 한 이유로 들 수 있겠고, 또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캐나다 인구가 최근 몇 년간 인프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마구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급등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이 한 몫을 한 데다 늘어나는 캐나다의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가 이들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렇다고 정부가 두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00년 초반까지 의대 졸업자가 연 1600에서 1700명까지 있었던 것을 연간 2900명으로 늘리고, 거기다가 외국 의대 출신 졸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의사들의 수를 늘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30년간 의사 인력 확충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민 정책으로 인한 신규 인구의 증가와 캐나다의 고령화율이 19%가 되면서 실질적인 의사 공급량은 7% 증가하는데 그치고 말았죠. 한마디로 인구 대비 의사 수에 대한 정책이 한 발 늦었던 것이죠. 요즘 한국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캐나다보다 더 높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현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캐나다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어디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캐나다를 오는데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 몇 가지 더 남았는데, 교육 환경이 좋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정치나 종교에 문제가 없다는 것 등등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단순하게 캐나다가 좋은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캐나다란 나라나 여기서 오래 산 캐나다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상당히 개인적이면서도 배려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원조 물자를 보내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한국 전쟁에서도 캐나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시켰었습니다. 당시 캐나다군 전체 병력의 절반을 말이죠.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은 같은 서민이면서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고,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서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외 계층들에게도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 왠지 저에게는 나쁘지 않아서 좋습니다. 물론 한국과 비교해서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부터 시작해 KTX 같은 고속 철도도 없고, 어떤 분의 말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너무 단조롭고요. 이민은 한국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가지려 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 한국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빠꾸는 없다는 생각으로 몇 년 캐나다에서 빡시게 버텨보세요. 물론 한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겠어요. 버티세요. 세상이 좋아져서 한국과 캐나다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캐나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